자, 그 다음에 주택 건설 파트에 들어가면 그 사업 주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사업 주체. 자, 주택법상 아까 주택을 갖다 건설하게 되는 주체로 우리는 사업 주체라고 얘기했죠. 사업 주체가 뭐냐? 사업 주체는 사업 계획 뭘 받아서? 승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자, 대지를 조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택은 아까 20호, 20세대 이상이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지를 조성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자뿐만이 아니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뭐다? 사업주체다.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그럼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국가가 있을 수 있겠죠. 국가. 두 번째, 지방,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가 만든 뭐에? 공사, LH공사가 있죠. 네 번째, 지방공사가 만든 뭐가 있다?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많지 않죠.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건설한 아파트도 있었죠. 최초의 시형 아파트 같은 것들. 그런데 요즘에는 하지 않죠. 그럼 국가는 누구를 통해서? LH공사. 지방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방공사. 대표는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 SH공사. 그죠? 이런 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 있느냐? 등록 사업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사업 주체. 등록 사업 주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등록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겁니다. 등록된 여기도 건설업자가 있고요.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 조성 사업자가 있어요. 자, 등록된 건설업자, 등록된 대지 조성 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했다고 그랬죠? 나는 앞으로 뭐에? 주택 건설하는 것을 업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대지 조성 사업을 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자입니다. 이를 등록된 사업주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여기 다시 나누면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 일곱 번째, 고용주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주. 고용주는 것은 기업의 대표자들을 말해요. 기업의 대표자들. 자, 기업의 대표자들이 내가 거느리는 직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택건설에서 분양하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나는 KBS 방송공사 사장이야. 고용주죠. 내가 거느리는 KBS 방송국 직원들을 위해서 주택건설에서 분양하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여기를 가리켜서 크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 공공사업주체.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고용주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민간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주체. 그래서 공공사업주체, 민간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 민간사업주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공과 민간 파트로 나눠서 주택건설의 실적이 어디가 더 뛰어날까요? 공공이 뛰어나요? 민간이 뛰어나요? 네? 민간이 뛰어나죠. 공공은 따라가지는 못하죠. 한때는 우리는 말이죠.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주택을 최고인 걸로 취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주공이 튼튼하게 잘 짓는다고 옛날에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민간 브랜드들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 분야가 민간 분야를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주택 공급량이 위축이 되면 결국 어때요? 주택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민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 분야를 좀 강화시키자 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종류가 나눠져 있었죠.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립산만 하고 어떻습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통폐합시켜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고 두 개를 통폐합시켜 놓은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LH공사, 랜드하우스,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LH공사는 가장 남는 게 빚밖에 없죠. 지금 현재 LH공사의 빚이 얼마? 무려 180조. LH공사.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루 이자만 얼마? 뭐 140억? 이렇게 이자가 나간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상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이 공사들 요즘에 좀 문제가 많죠. 요즘은 뭐 요즘에도 계속 뭐 철도 문제 뭐니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학설도 뭐 다양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공사가 떠안고 있는 부채가 580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약 한 340조 정도. 근데 우리나라 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580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받아갈 돈은 다 받아가죠.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사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번에 뭐 나온 얘기, 강남에서 소위 어떻습니까? 뭐 과외비까지도 대준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또 언론의 언성을 많이 샀고, 요즘에 이제 민영화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뭐 사실상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업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 주체. 자, 물론 밑에 이제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나오고요. 사업 주체는 이 정도 기억하시고, 남은 299쪽 등록 사업 주체 주택조합, 그 다음에 300쪽, 301쪽 국민의 채권, 주택 자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자금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 302쪽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절차.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면 사업 시행 절차는 크게 우리가 먼저 뭘 받는다? 사업, 계획, 승인. 그리고 뭐예요? 사용, 검사. 주택을 건설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사업계획 승인은 첫째, 대상이 어떤 거냐? 대상 크게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첫째는 뭐하고? 주택하고, 두 번째 대지. 주택은 다시 둘로 나누죠. 무슨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 번에 얼마? 20호 이상일 때입니다. 20호 이상일 때. 그 다음 공동주택일 때는 20세대 이상일 때입니다. 1회입니다. 한 번에. 그런데 20세대인데 공동주택이 30세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0대냐? 공동주택 가운데 첫째 뭐예요? 연립주택. 그 다음 다세대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가운데서 아파트만 20세대 이상이고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은 전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연립 다세대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20세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세대가 아니고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뭐만? 아파트는 얼마?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럼 이 미만은 뭐 한다고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는다는 얘기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는다. 그 다음 대지는 한 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대지는 한 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 사업계획 승인권자. 승인권자는 첫째, 국가나 두 번째, LH 공사가 사고를 할 때는 이때는 누가 사업계획 승인한다? 국장이 합니다. 국가나 LH 공사할 때는 국장이에요. 국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나머지는 대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나눠서 10만 이상, 10만 미만 나눠서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누가 하느냐? 우선 10만 이상일 때는 면적이 크죠?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누구다? 시, 도지사.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하고 도에서는 도가 하는데 도 중에서 말이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시 있죠. 인구 50만이 넘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라고 그러죠. 대도시는 요즘에 도지사하고 같이 논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직접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에서도 누가 한다? 세종시장. 제주도에서 누가 한다? 제주도지사. 또 일반 도에서 누가 한다? 도지사. 이게 시류사죠. 그런데 도라더라도 인구가 50만이 넘는 시가 있으면 누구? 대도시 시장이 한다. 10만 미만은 누가 하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똑같네. 10만 이상이나 10만 미만이나. 그런데 도 있죠. 도에서는 누가 하느냐? 기초자는 시장 우수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만큼 누가 한다? 특별자치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특별자치 도지사.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별시 광역시는 똑같아. 특별시 광역시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에 누가 특별시 광역시장에 다 합니다. 단 도일 때가 문제죠. 도일 때는 10만 이상일 때 누구? 도지사 하지만 10만 미만일 때 누가 한다? 시장 우수한다. 근데 10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항상 누구야? 제주도지사죠. 네. 왜? 제주도에는 자치권이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우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어떤 법조 효과느냐? 법조 효과는 공사, 착공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얼마 이내 공사 착공하라고 그랬어요? 1년 이내 공사 착공하라고 그랬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얼마 내에 공사에 착공한다? 3년 내에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위반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았으면 얼마 이내?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얼마? 3년 이내 공사에 착공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2년이었거든요. 2년인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계획 공사 착수 기간을 2년에서 3년 연장시켜 준 겁니다. 개정된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교재그 303쪽에 보면 말이죠.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라는 건 무엇이죠? 주택건설 촉진 대책. 사용검사 조금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니까 주택 공급을 뭐 하자고요?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란 얘기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대책.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뭔가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택 건설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 건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돈이 없어서다. 맞나요? 돈 많지. 두 번째, 기술력이 부족해서다. 세계 최고지. 뭐죠? 그 땅 있잖아요. 그 땅. 토지의 무슨 성? 부증성. 토지의 부증성. 그리고 우리가 토지시장은 말이죠. 토지시장은 다른 재화시장과 많은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반면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때요?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인데 이 토지시장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잖아요. 공급이 얼마야? 제로야. 땅은 더 늘어날 수 없어. 공급은 제로. 공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얼마야? 무한대야.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가격은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토지 가격은 사실상 계속 올라왔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강남의 땅 같은 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무려 몇천 배가 올랐어요. 실제 몇천 배. 그래서 토지가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토지상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한번 오를 때가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사실상 돈을 버는 시대는 사실상 갔어요. 아파트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는 갔다고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쪽이 가장 유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시장은 2008년 이후부터 가격이 좀 사실상 오르진 않았죠. 오히려 이제 떨어진 것도 있고 뭐 떨어졌다기보다는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지 않으면서 정체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최근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그 경매 시장 같은 거 보면 토지 가격은 계속 뭐 2차, 3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찰이 되거든요. 유찰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2004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가 경매 시장이 나온 말이죠. 거의 낙찰가율이 100%, 200% 이렇게 넘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요즘에 오히려
오히려 많이 떨어진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 트렌드 자체는 앞으로 토지적인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대박을 터뜨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쪽보다는 토지 쪽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실 이제 토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택지를 좀 더 공급해 줄 것이냐. 대책이야. 택지 공급 대책. 그러면 이 택지 공급 대책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다 거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얘기죠. 여기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공유지.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죠. 이들이 이 토지를 뭐하고 싶다? 매각 또는 임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공법의 대원칙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 공개입찰이야. 왜 그래요? 공유 재산을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신문에 바로 보도되죠. 뭐라고? 나쁜 놈들. 누구누구에게 특혜를 줬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매각 임대할 때는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공개 입찰 방법으로 매각 임대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개 입찰이 아니고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우선해서 매각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견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나 임대할 때 다음 어느 하나 목적으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선적으로는 뭡니까? 공개 입찰하는 거 수의계약으로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 두 가지죠. 목적은 거기 보니까 첫째, 국민 주택 규모.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몇 프로? 50%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또는 뭐예요? 조합 주택을 건설하고 싶다. 조합주택을 건설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특혜를 주고 있는 이 특혜는 무슨 특혜야? 그래도 합리적인 근거 있는 특혜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는, 매수 임차한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 약속을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 약속에는 뭐야? 이거죠.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건설하나 조합주택 건설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걸 뭐 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또는 임대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매할 수 있다.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2년이네요. 네. 그건 다르죠. 그건 별개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국가나 지방자 토지를 매각하는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개 입찰해야 되는데 구민택 규모 이틀 50% 건설하고 싶다. 조합주택을 건설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권 주겠다는 거죠. 수익양으로. 그러면 매수 임차한 사람은 그 약속을 얼마이네? 2년이 지켜야 되죠. 만약 2년의 주택 건설이나 대지를 조성하지 않게 되면 매매했던 경우 뭐 한다? 환매하고 임대했던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매라는 게 있죠. 환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국가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토지는 소유권 이전해 주죠. 이전 등기를 주겠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부에 순위번호가 몇 번이냐? 순위번호가 2번이야. 순위번호 2번.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뭘 하냐? 환매, 특약, 등기를 또 하는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 예? 부기등기로 2에 1 해가지고 부기등기로 환매, 특약 등을 또 특약 등기. 그러면 이 값은 어때요? 아까 얼마이네? 2년 내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죠.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어떻게 한다? 환매권 행사해. 환매권이란 뭐냐? 원래 민법상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네, 환매 특약 등기를 알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국가는 야 내가 그거 다시 사겠다 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승낙의 의사표시 없어도 본계약이 바로 체결돼 버립니다. 그럼 환매 특약 등기도 뭘 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본등기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바로 국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걸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해버렸어. 처분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순위번호 몇 번이야? 3번이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순위번호 몇 번이야? 2에 1이죠. 2에 부기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 국가한테 넘어가 버렸네. 뺏기게 되는 거죠. 이게 환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경매를 하고 이제 토지 경매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많이 나와요. 이제 경매에서 소위 어떻습니까?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근데 그 위에 선순위에 뭐가 있다? 환매 등기가 있다. 그럼 낙찰자는 환매 등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겁니다. 인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환매권 행사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순위에 환매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은 낙찰을 받기 전에 그 당사자,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환매권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갖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든가 이걸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낙찰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낙찰을 받아놓고도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매 등기는 굉장히 우리가 경매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공인의 우선 매각임 내용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그 밑에는 생략하셔도 되겠어요. 큰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304쪽에 사용검사 나오죠? 사용검사. 아까 이제 사업계 승인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용검사입니다.
자, 사용검사인데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이 끝나고 받는 게 뭐다?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용 검사는 먼저 누가 신청하느냐. 두 번째, 사용 검사권자는 누구냐? 사용 검사권자. 사용 검사의 효과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용 검사 누가 신청할까요? 1차, 2차, 3차로 나누겠습니다. 1차는 사용검사를 누가 신청한다? 누구? 사업주체죠. 그렇죠? 근데 사업주체가 부도 나버렸어. 부도! 그럼 누구? 2차? 시공, 보증회사입니다. 그럼 시공보증회사가 보통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런 데죠. 보증회사. 3차. 시공보증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공보증회사가 또 붙어났어. 또 붙어나면 3차 누구? 그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입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회. 그래서 1차는 사업주체요, 2차는 시공보증회사, 3차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신청이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 주택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상책이에요. 두 번, 세 번 부도났다. 그러죠?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실투성이고 나중에 등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사용검사권자 누구냐? 사용검사권자는 아까 누구? 국가나 LH공사 사업을 했다. 그때는 사용검사를 누가 한다? 아까 사업계 승인도 누가 했습니까? 국장이 했죠. 국장이 했기 때문에 일단 사용검사권자도 국장입니다. 그런데 기타의 경우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사용검사권자가 국가나 LH공사 사업을 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로 우리가 기타의 경우는 전부 시장, 군수, 구청장 사용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 건설한다. 보세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전부 다 누구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그런데 사용검사권자 누구다? 동작구청장, 종로구청장. 이게 사용검사권자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으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용검사를 받으면 첫째, 이건 건축법상 사용, 승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가 돼요. 사용 승인이 간주된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겠죠.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이게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자,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까지 살펴봤네요. 그 다음에 304쪽에 보니까 밑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나오죠? 공급질서 교란행위, 그걸 좀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죠. 그러면 주택 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냐?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주택 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주택 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하면은 어떤 거냐? 자, 어떤 증서나 지위입니다. 이게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나 지위를 뭐 하는 거? 첫째,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세 번째, 알선하는 행위. 이걸 말해. 타인에게 양도가 금되는 각종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공급질서 교란행위,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증서나 지위가 어떤 거냐? 증서나 지위를 한번 볼까요? 교재 보세요. 거기 보시면 304쪽, 305쪽 제일 위에 1번 조합원의 지위 나오죠? 조합원의 지위. 아까 여기 조합원 나오잖아요. 주택조합원. 이 중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거든요. 이걸 양도하는 양수하는.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뭐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면 자금을 빌렸어요. 뭘 통해서? 사채 발행. 그러면 사채라는 것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는 조건부 사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주택을 하나씩 주겠다는 조건부 사채. 이게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단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원칙적으로 집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집 있는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입주자 저축 증서 나오죠.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다시 말해서 청약 통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약 통장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중개사무소에서 청약 통장 많이 사고 팔고 하죠?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걸리면 돼. 그렇죠? 안 걸리면 돼. 근데 사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나 어떻습니까? 그냥 눈 피해가지고 전부 다 불법을 할 거 아닙니까?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는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 이건 어떻습니까? 절대 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2008년도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주택 브랜드가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게 어떤 거였죠? 반값 아파트였죠. 서울 근교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인근에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보금자리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급됐던 반값 아파트가 강남구 세곡동, 우면동에서 실제 보금자리주택을 32평 아파트를 평당 1,100만원에서 1,200만원대 분양을 했어요. 강남에서 32평 아파트를 1,100만원, 1,200만원에 분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억 2, 3천명 공급받을 수 있죠.
강남에서 적어도 32평 아파트가 최소한 아파트가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갈 텐데 반값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공급해주고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보험자 주택을 연간 20만 가구, 30만 가구씩 꾸준하게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뿅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야, 강남에서 32평 아파트를 반값 3억 2, 3천을 공급을 받아?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계속 이걸 공급을 해줘?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왜 집을 사? 집을 안 사고 기다려야지. 그때부터 집을 안 사고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주택 거래를 갖다 실종시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외국의 어떤 경제 상황,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금융위기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거래를 갖다 사실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적어도 그걸 받으려면 10년 이상은 돼야만 거기서 사실 청약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청약저축은 여러분 얼마씩 들어가죠?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을 집어넣었을 그 사람이 10년 집어 얼마나 쓸까요? 5만 원짜리를 10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6, 7천만 원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30평 아파트 분양만 얼마가 필요해? 3억 2, 3천이 필요하죠. 6, 7천만 원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무리해가지고 대출받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난 대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을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근데 저는 돈은 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제가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유혹하는 거죠. 당신 그 7천만 원짜리 통장 나한테 팔아라. 내가 현금으로 5천만 원 더 얹어주겠다. 현금 5천만 원 더 주겠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은 지금 현재 그 받을 자격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근데 5천만 원 더 줄 테니 팔아라. 이런 거죠. 사는 맛 어때? 현혹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넘기는 거야. 양도 받았죠? 양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주택을 분양받는데 제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주택을 다시 제가 소유권을 넘겨오겠다. 이때 보통 뭐라면 돼? 소위 거기다가 매매의 예약. 내가 다시 사온다. 매매 예약 해놓고 거기다 가등기를 딱 해버리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유권 넘어가죠. 근데 제가 거기다 매매 예약해놓고 가등기 넣죠. 내가 다시 사오겠다는 거죠. 그럼 가등기가 돼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제가 받은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매매 예약해서 예약 완결권에 써서 본등 깨버리면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불법이죠. 그러나 안 걸리면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4번에 시장구 수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걸 소위 철거민 딱지라고 합니다. 딱지. 또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라고 그랬죠. 이걸 이주민 딱지라고 그래요. 이주민 딱지. 그러면 4번, 5번은 철거민 딱지, 이주민 딱지, 이게 바로 뭐다? 입주권이라는 것들입니다. 입주권은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증서들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요. 만약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첫째, 제가 청약통장을 양도 받았습니다. 양도 받아서 그걸 아직 이용하지 않았어. 이런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첫째, 그 지위를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이건 사전적 조치죠. 다시 말해서 지위를 무효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자격을 무효화시켜버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미 공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은 무효는 아니고요.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가 가능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당연 무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사후적인 문제죠. 세 번째, 주택을 공급받아버렸어. 돈까지 다 주고
그러면 사업주체가 그 돈을 저한테 다시 지급하고 뭐 한다?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 환매가. 네 번째, 주택 가격을 저한테 줬어요. 또 줘도 제가 안 받겠다. 버티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걸 뭐 한다? 공탁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집피워. 이거 뭐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 비우고 어떻게 된다? 가야 되죠. 어디로? 더 큰 집으로. 어? 얼마만큼? 네. 사실은 큰 집이 아니지. 네? 불과야 1점 몇 평이니까. 그렇죠. 3년 3천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의 벌금이야. 자, 이게 공급 질서 교란 행위의 효과입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의 효과. 공급 질서 교란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나머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